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삼국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앙 통치 구조와 지방제도, 그리고 군사제도까지 살펴보고 이후 사회사, 경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를 한번 살펴보자면, 통일 이후는 통일 이전에 비해서 관부가 몇 개 추가가 되죠. 신라 시대의 중앙 통치 제도의 특징을 하나 보자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복수의 장관이 존재했다가 되겠습니다. 장관이 존재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먼저 법풍왕 6세 때 병부가 설치가 되죠. 군사. 그리고 지법진, 진선지인 할 때 진평왕 6, 7세 때가 가게 되면은 유화부, 조부, 예부, 영객부가 설치가 됩니다. 유화부는 인사, 조부나 예부, 조부는 이제 곡물 같은 거 조세 담당하는 거고, 예부나 영객부 이런 거는 이제 의례와 관계된 거, 영격부는 이제 사신 접대와 관계된 거죠. 지법진, 진선지인 해서 진덕여왕 7세 때 가게 되면은 집사부와 창부, 그 다음에 좌이방부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삼국통일 이전에 이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집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은 집사부. 그래서 집사부 원래 중시라고 불렸다가 경동왕 때 이제 집사부 시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집사부 시종이다 하게 되면은 중대의 왕권이 강화가 되죠. 통일신라 중대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육두품이 집사부 시종으로 왕권과 결탁을 해서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라의 특징을 또 하나 살펴보자면 집사부를 제외하고 (13부가) 병렬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렬적인 관계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조선, 이렇게 조선시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호의 병영공, 해서 이게 순서도 이렇게 돼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되는데, 공조는 굉장히 맨 마지막에 있죠. 해가지고 순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조선시대 가면 배우겠지만 자꾸 배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에서도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순서는 다릅니다. 이병호형, 예공해서 서열의 순서가 다른데, 이게 예전 기출문제는 나왔었어요. 이 서열 묻는 게. 근데 안 물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제 기본서에서는 뺐습니다. 고려 시대에 이 서열을 물어보는 문제는 뺐습니다. 그래서 법풍왕, 진평왕, 여왕을 써줄까요? 진덕여 7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문신 이렇게 되죠.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 무열왕 7세, 문무왕 7세 해서 우리가 삼국통일전쟁을 시작한 왕이다 한다면 삼국통일전쟁을 완성한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사정부입니다. 사정부. 감찰의 기능을 가지는 사정부를 무열왕 때 설치를 하죠. 이제 한편 이제 문무왕 때는 외사정을 파견을 하는데, 외사정은 기관이 아니라 지방에다 파견한 감찰을 담당한 관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감찰 기구들을 시대별로 한번 적어볼까요? 감찰 기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사정부죠, 사정부. 신라는 사정부가 됩니다.
발에는 곧 배우겠지만 중경대, 그 다음에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가 돼요. 이 네 개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너무나 반복해서 나오고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막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감찰기관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구별해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정부를 설치한 게 무열왕 때죠. 이쪽을 지우고 이제 문무왕 때 676년에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죠. 문무왕 때. 우리가 뭐 전후까지는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고 문무왕 때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좌이방부가 형벌이에요. 이쪽은 이제 우이방부가 설치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왕. 신문왕 때가 업적이 굉장히 많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김웅돌의 난을 평정을 하고 왕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신문왕인데 신문왕 때 이제 예작부를 설치를 하면서 14관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보면 공작부, 예작부 해서 세보면 이제 14개가 안 되는데 뭐 배를 만드는 선부 그런 거는 이제 뺀 거예요. 이 정도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외우기가 좀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집사부 어떤 왕 때 뭘 지었냐 이거하고 특히나 무열왕 때 사정부 14관부가 완성된 건 신문왕 때다. 신문왕은 다른 업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부지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이제 지방관제를 살펴볼까요? 신라 지방이다. 통일 이전에는 오주 이소경이에요. 경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 이후에 구주 오소경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파견한 관리의 명칭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군주에서 총관, 도독으로 바뀌죠. 그리고 오소경은 수도가 한쪽에 치우친 거. 우리가 이제 남쪽에 신라 수도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소경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파견한 건 누군가? 사신이죠, 사신. 그럼 지방이 이제 구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하위 단계는 뭐가 있는가? 군, 현, 촌이 있어요. 그럼 뭐 촌 단위까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시대에도 아니에요. 모든 단위에 파견을 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가야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현지인입니다. 한편 이제 특수구역으로 향과 부곡이 있죠. 주의해야 될 게 향과 부곡이다 한다면 이때부터 신라시대부터 존재를 해가지고 고려까지 이어지는데 소라는 거는 고려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라는 거. 이것도 소를 자꾸 넣어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군, 현, 촌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관의 이름이 중요하죠. 군총, 도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이건 태수입니다. 태수. 태수고 현령, 촌장.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름이 촌 해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군하고 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발해를 살펴볼까요? 발해를 살펴보는데
발해는 그 전 시간에 썼던 왕이 몇 개 안 된다고 했어요. 왕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명의 왕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하고 엮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해를 본다면 고왕이죠. 무왕. 여기도 다 이렇게 적어줄까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8세기 전반과 8세기 후반은 정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문왕 8세, 그리고 성왕. 성왕은 업적이 별로 없죠. 수도 이동밖에 없다. 8세, 현왕 9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는 신라는 성도광, 여기는 이제 경도광이 될 테고요. 이때는 이제 당신과 친하지 않은 8세기 전반과 당신과 다시 친해진 8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당의 구조를 수용을 해요. 발해의 중앙제도는. 중앙의 통치구조는, 통치구조라고 쓸까요? 중앙 통치구조는 당의 제도를 수용을 합니다. 당 제도가 뭐예요? 삼성육부. 삼성육부를 수용을 하는데, 이때겠습니까? 당하고 안 친한데. 이때도 아니고. 문왕 때 수용을 합니다. 당하고 다시 친해진 문왕 때 통치구조를 수용을 해가지고, 삼성육부를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당의 것을 수용을 해서 만들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발해를 공부할 때 항상 포인트는 당하고는 다른 발해만의 독자성 혹은 고구려를 계승한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육부를 본따서 만들었지만 명칭이 유교식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원적인 운영을 했다라고 삼성육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나와요, 지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하면 이제 삼성이죠, 삼성. 삼성 중에 이제 선조성이나 중대성은 왕명을 작성하고 반포를 하고 이런 기관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정당성의 짱이 누군가, 수상이 누군가 하면은 대내상이에요. 대내상. 수상의 명칭도 시대별로 섞어서 출제를 하면서 자꾸 장난을 치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름이 이제 육부잖아요. 충, 인, 의, 지, 예, 신. 한데 충하고 신도 그러고 인의, 예, 지도 그러고 유교식 명칭을 가져다가 씁니다. 근데 이제 이원적 운영이라는 건 무엇인가 한다면 이렇게 묶어서 좌사정, 이렇게 묶어서 우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이원적인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장난을 치는 게 좌우를 자꾸 바꿔요. 바꾸는데 우리가 이것도 헷갈리지 않는 거는 길을 갈 때 좌우를 살펴라 그러지 우좌를 살펴라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좌가 먼저 나옵니다. 충, 인의, 지의, 신 이걸 외우는 건 쉬운데 이제 좌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기관이 또 뭐 있습니까? 문적원. 서적을 관리한 그런 문적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주자관. 문적원이든 주자감이든 이때 문왕 때예요. 이것도 당을 따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 전 일리가 없죠. 그래서 문왕 때 문적원, 주자감, 중정대회가 있죠. 조금 전에 한 감찰.
뭐 교육, 뭐 서적 해서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다 나옵니다. 한편 이제 이쪽을 이제 지워 볼게요. 우리가 이제 9세기에 가게 되면은 당하고 신라는 쇠락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자 한다면 경동왕까지 해서 신라 중대가 해공왕까지, 해공왕 8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막 뭐 각간의 난도 일어나고, 각간이 귀족의 최고 대표들이죠. 다른 명칭인데 그들 하다 보니까 신라가 쇠락을 하는 시점이 와가지고 9세기 때에 되면은 신라도 쇠락을 하고 당도 쇠락을 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발해는 어때요? 선왕 9세에 가면은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라와 국경을 접한다. 뭐 북쪽으로 말갈족을 다 포섭을 하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시 차지하고 신라와 국경을 접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해동성국 9세 때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영토가 커졌죠. 최대 영토. 그래서 지방제도를 완비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지방제도를 이제 지방제도가 5경, 15부, 62주가 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 한다면 뭐 우리가 문왕 때인가? 아니면 여긴 뭐 업적이 별로 없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선왕과 문왕 때 두 개 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해동성국이고 최대 영토가 커졌으니까 다시 완비를 해야겠다. 그런다면 해동성국하고 묶어서 기억을 한다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비교를 해서 신라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통일 이후의 신라요. 통일 이후의 신라는 구주 오소경이죠. 오소경에는 수도가 포함이 안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오경이란 건 뭐예요? 뭐 중경 현덕부, 상경 용천부, 용원부,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해서 이렇게는 못 간다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수도를 지금 포함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오경이 수도를 포함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부라는 명칭이 이렇게 있죠. 중경 현덕부하고 남해부 이런 식으로 이 15부 중에 이 오경에 무슨 부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적어볼까요? 뭐 남해부다, 뭐 현덕부다, 뭐 용천부다, 뭐 이런 식으로 압록부죠, 압록부. 하면 이렇게 부가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가 있는 거는 15부 안에 이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15부 중에서 5부는 오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함됐다는 거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물어보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경이 따로 있고, 오경 안에 15부가 있고,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지방장관의 명칭이죠. 지방장관의 명칭은 도독이 되고, 자사가 되고, 현승이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뭐 전 도자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독은 겹치죠. 신라하고 군총도 할 때 여기가 이제 군총도잖아요. 군주, 총관, 도독.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도 두둑이고, 여기도 두둑. 이름이 같습니다. 갖고 이제 아래로 촌이 있죠, 촌. 촌의 우두머리는 이제 주로 말갈족이 촌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운 그 내용들하고 결합을 해서 해동성국이기 때문에 영토가 최대다. 최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방제도를 다듬어야죠. 최대 영토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한편 이제 군사 뭐 여기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신라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면 구서당 10정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 둘 다 지방이죠. 둘 다 지방인데, 그 중에서도 수도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넣은 건데, 이제 중앙군이 구서당이에요. 구주는 뭐예요? 10정이죠. 한주 혹은 한산주에 2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10정입니다. 중앙군. 이건 이제 구서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초심자가 아니면 낚이지 않는 문제인데, 구서당을 가지고 중앙군이다. 이런 문제들은 잘 틀리지 않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거는 구서당이 중앙군인데 여기에는 이제 고구려인 그리고 백제인, 신라인 하나 더 있죠. 말갈인까지를 포함을 했더라. 뭐 신라인 3개, 고구려인 3개, 백제인 2개, 말갈인 1개 해서 이렇게 구서당인데 이전에는 막 외웠어요. 뭐 백금서당, 청금서당은 백제고 그걸 외웠는데 시험에서 그 자체를 구별하는 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서에서는 뺐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옆에 날개나 그런 쪽에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정판에서 만약에 넣는다면은 맨 뒷페이지 정도에 넣을까 말까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는 말갈족까지를 포함해서 중앙군을 구성을 하는 게 다 섞어서 했다는 건 뭐예요?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구서당을 운영한 측면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한편 이제 발해는 중앙군 하게 되면은 10위입니다. 10위. 그럼 지방군은? 여기도 이제 남북국 시대이기 때문에 10정 하면은 지방군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10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군이냐 지방군이냐 해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방군 자체가 명칭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그 지역의 지방관이 군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고 유충지에다가 몇몇을 모아놨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이렇게 10위, 10청 이런 식의 명칭은 없습니다. 발해는 그냥 발해 하면은 10위다 한다면 중앙군이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삼성육부하고도 관련을 해가지고 이게 당에서 왔다고 했죠. 당 같이 당의 삼성육부를 가지고 중앙관제를 만든 게 어딘가? 고려시대죠. 고려는 이성육부입니다. 당에 이제 원래 삼성은 중대성, 문화성 이렇게 있는 상서성 이렇게 있는데 중서 문화성에서 중대성하고 적어볼까요? 네, 제가 칠판을 주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남북국 시대의 사회사 그리고 경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북국 중에 신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수취제도를 또 먼저 살펴봐야죠. 이제 우리가 사회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조공조라고도 하는데 우리 쓰는 말로는 이제 조세, 공납 여기 있습니다. 조세는 이제 10분의 1세가 삼국시대 말엽에 들어와서 이어지게 되고요. 공납은 이제 호를 기준으로 특산물을 부과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역은 요역. 요역은 가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그 군역이 있다. 라고 하는데, 통일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통일 전에는 15세 이상이었는데, 통일 후에는 16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호라는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신라의 여기 적어볼까요? 민정문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 민정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정창현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절에서 발견이 된 통일신라 시대의 민정문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첫 번째라고 할 필요는 없고, 통일신라 시대의 민정문서다 라고 하는데,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다. 뭘 작성을 했냐 한다면, 인구를 남녀, 연령별, 6등급. 그리고 호는 다수에 따라서 이제 9등급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유실수 수라든지, 아니 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을 했겠어요? 통일신라 시대 당시 서원경, 빼먹을 뻔 했네요. 청주 지역에 이제 4개 촌락을 기록한 건데, 기록을 한 이유는 이렇게 수취 제도에서 수취의 근거로 쓰고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장난을 치는데, 3년마다 작성을 했다. 이거를 매년 작성을 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촌주가 작성을 했다. 이 부분을 지방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고, 인구 남녀, 인구 쪽을 6등급인데, 그리고 호가 9등급. 상상호, 상중호, 상하호 해가지고, 상중하를 2번 쓰면은 이제 9개죠. 우리 조선시대 가면 연분구등법, 그런 거 할 때도, 상상년, 상중년 하듯, 이렇게 9등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공납을 받죠. 호를 기준으로. 이 민정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에서 공납을 받았다더라. 이런 근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또 바꿔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토지. 토지가 여러 가지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토지를 한번 한다면, 연수유 전답. 연수유 전답이나 아니면 촌주 위답. 아니면 관모령답, 내시령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전도 있죠. 마전.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수유 전답은 연수유 답, 여기를 이제 빼고 연수유 답이라고도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농민이 경작하는 그런 땅이고요. 촌주 위답, 촌주를 위한 거겠죠. 농민. 관모령답. 그 다음에 지방 관할. 내시령답, 관리. 쪽은 이제 공동 경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헷갈리게 해서 이거를 맞춰봐라.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포인트가 아닌데, 포인트는 또 뭐냐면,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토지의 증감 기록. 3년 전에는 이랬는데 뭐가 늘어났더라. 이게 늘고 이게 줄었다더라. 그런 기록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험 문제가 토지의 증감 기록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합니다. 한편 이제 이게 수취제도인데 또 사회사를 하니까 이제 신분제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삼국시대에는 신분제가 몇 개의 층이라고 했습니까? 삼국시대는 3개 층. 남북국 시대에도 3개 층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에 가게 되면 여전히 3개 층이고, 이제 고려 시대에 가게 되면 4개 층으로 늘어납니다. 3개 층이 뭔가 한다면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고려시대에도 귀족 사회죠. 귀족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도 씁니다. 귀족, 양천, 양인이죠. 양인, 천민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3개 층이고 고려에 가면은 4개 층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중인이더라. 그래서 귀평천 이렇게 외우고 고려시대에는 귀중, 양천 이렇게 외워요. 하다 보면 이제 귀족이라는 거는 뭐 노급과 시급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 뭐 사치 금지령도 시험에 나오죠. 뭐 내렸듯 이렇게 굉장히 호화롭게 삽니다. 뭐 금입택, 금을 입힌 주택에 살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평민이라는 건 일반 농민도 있지만 이제 상과 부공민도 있습니다. 굉장히 수탈에 시달리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시달립니다. 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하고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 천민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노비를 말하는 건데 항상 여기서도 지금 15세 이상이 16세 이상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다면 노비 중에 이제 전쟁 노비가 있어요. 전쟁 노비가 이제 삼국 통일 이전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노비가 된 숫자가 굉장히 높았다면은 통일 이후에는 전쟁 노비의 숫자가 줄더라. 이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려 이전까지는 3개 층, 고려부터는 4개 층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발해를 살펴볼까요? 발해는 뭐 그렇게 수치제도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발해에 있어서는 민족 구성이 중요하죠. 발해. 민족 구성을 보면은 소수의 고구려인이 지배층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말갈인이 피지배층인데 주의할 게 2가지입니다. 먼저 모든 말갈인이 그랬는가 아니면 아니란 거죠. 일부 말갈인은 지배층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이제 5경 15부 62조 이렇게 가면서 뭐 도자현에서 도독, 자사, 현승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더 하부 단위로 가면은 이제 촌이 있죠. 촌장. 촌은 누가 지배를 했는가 하면은 촌장은 말갈인이었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겠죠. 중앙이라는 개념에서 여기서 지배층이라는 거는 적어도 여기서 파견을 했냐 안 했냐 그 개념일 테고 소수 지배층이다 한다면 중앙하고는 먼 개념일 테니까 촌 하면 말갈인이겠죠. 그래서 이 2가지만 외워놓는다면
발에는 그렇게까지 기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사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이죠. 민정문서. 민정문서는 시험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렇게 잘 내는지 모를 만큼 계속 냅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사회사는 신라 육두품을 빼먹을 뻔했네요. 제가 사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치사를 하면서도 좀 다루었지만 신라에서 이제 육두품.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를 다루잖아요. 통일신라를 다루면은 신라 중대다 한다면 해공왕까지예요. 그래서 육두품이 신라 중대 그리고 하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대 되면은 신문왕으로 대변되는 반파식적 같은 거 다 막 열받게 하면 피리를 불어버리면 다 해결이 되고 그러죠. 육두품 신라 중대에 이제 왕권과 결탁을 하죠. 결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다가 하대에는 이제 왕권이 추락을 하면서 육두품도 같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육두품 중에 우리가 유명한 육두품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육두품들이 과연 신라 중대의 인물인지 아니면 신라 하대의 인물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먼저 적어보자면 김대문 그리고 강수가 육두품이 많은데 강수가 그렇게 굉장히 잘 나와요. 답 서림귀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수 하면은 외교에 능했다. 강수를 위에다 적는 게 더 낫겠네요. 김대문이 내용이 더 많으니까. 강수 한다면 외교에 능했다. 붙여 외워야 될 게 뭡니까? 삼국통일 과정에서 서림귀가 너네 그렇게 하지 마 했더니 답장을 보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죠. 아니야 내 맘이야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근데 답 서림귀서 서림귀가 쓴 것에 답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대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대문이 신라 중대에 속하냐 신라 하대에 속하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됩니다. 신라 중대에 속하는 게 김대문입니다. 김대문도 육두품인데 김대문은 특히 저서가 중요합니다. 화고한계 고승전 한상기 화랑새기죠. 화랑새기 제가 두 문자로 외우다 보니까 화고한계 계림접전 이건 화랑새기는 화랑의 일대기를 그린 거고 유명한 삼국시대의 승려들에 대한 저서입니다. 한상기는 이제 한산주 지방의 일종의 지리서예요. 어느 한산주 지방이 이렇다더라 지리서고 계림접전은 이제 모아놓은 거죠 문전을. 근데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가장 틀리지 않으려면은 저는 이렇게 화고한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김대문은 신라 중대의 인물이고 김대문의 저서로 이런 게 있더라. 신라 이제 하대에 가면은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림필경하고 이건 이제 최치원이 썼거든요. 앞글자가 똑같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장난쳐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치원이 쓴 건데 그래서 두 문자만 외워가지고는 두 문자는 아무래도 암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실수가 없이 빨리빨리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외우는 게 더 낫지 않나. 특히나 책 제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중대에 하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육두품이
왕권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하죠. 귀족들이 막 난립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해공왕 8세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굴욕각간의 난도 막 일어나고, 하대에는 진성여왕으로 대표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 진성여왕 때 뭐 유명한 육두품으로 최치원이 있습니다. 뭐 사료가, 이런 사료가 나오죠. 뭐 당나라 유학을 갈 때 아버지가 10년 안에 붙지 못하면 아들이 아니다. 무서운 아버지죠. 그래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뭘 집니까? 황소의 난이 일어나요. 당나라도 9세기에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농민 밀란인 황소의 난이 일어나는데, 황소의 난에서 토황소경문을 씁니다. 이제 당나라에서 쓴 거예요, 이거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바쳤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진성여왕이 굉장히 좋아했더라 이런 기록만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됐는가? 안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시무 10여 조 혹은 그냥 시무 10조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료가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무 10여 조 여기까지만 외우면 끝납니다. 뭐 나와가지고 없기 때문에 나와서 이게 시무 10조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중요하고요. 뭐 최원이나 최승우 이런 인물들도 다 신라 하대의 육두품들입니다. 육두품 하게 되면 이제 등란이라고 하죠. 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계속 있다가 통일 이후에는 이 아래 계층들이 평민화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일 신라 이전에 사회사를 보면서 그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육두품은 이제 하대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니까 어디랑 결합을 해요? 지방 호족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스스로 세금을 걷고 성을 쌓고 사병을 보유하고 장군을 칭했다라는 육두품이 지방 호족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이후에 혼란기, 그리고 고려가 개창을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 세력이 되죠. 호족의 출신 성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육두품 지방 호족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선종이죠. 우리가 이제 뭐 가지산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산이 이렇게 좋을까요? 구산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라 하대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선종과 지방 호족이 결합하는 이 과정에서 육두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원희 같은 경우에는 고려까지 이어져 가지고 고려에서 관직 생활을 하기도 하고, 최승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견훤에게 가죠. 견훤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육두품을 공부할 때 이 강수와 가장 이 A급으로 출제되는 이름들입니다. 강수와 김대문, 그리고 최치원, 최연희와 최승우는 뭐 참고로 이 정도까지 최씨, 삼최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기억해 준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는 뭐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칠판을 지우고 경제사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남북국의 경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사 하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봤어요. 중요한 게 이제 무역이 되겠죠. 무역하기 전에 이제 발해를 지금 몇 번을 적는가 모르겠습니다. 고, 무, 문, 성, 선 이렇게 하게 되면은 8세기 전반과 8세기 후반에 나누어 가지고, 이때는 당신하고 사이가 안 좋고 문왕 때가 되게 되면은 당과 신라와 사이가 다시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발해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도에서 표현해 본다면 당하고 신라와 교역을 한 문왕 8세, 즉 8세기 후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란과도 교역을 하죠. 거란은 이때 나라인가? 아니죠.
당에 복속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란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서 이제 발해를 먼저 볼까요? 발해. 뭐 이제 여기가 중경 현덕부, 여기가 상경 용천부, 여기가 이제 동경 용원부, 여기가 남경 남해부, 여기가 서경 압록부가 되겠습니다. 길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바로 못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쪽이 산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경 남해부를 거쳐서 이렇게 신라도가 만들어지고요. 동경, 신라도를 갈 때도 이제 동경을 거쳐야 되죠. 동경을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교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일본과의 교역이 굉장히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당과의 교역이겠죠. 당과의 교역을 하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상경에서 출발을 한다면 여기에서 육로로 가는 이런 길이 하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해도 가겠죠. 뭐 거란하고도 하지만 당하고 가는 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영주도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 이름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대청 압두해서 이게 서경 압록부가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바닷길로 이쪽을 들어가는 거죠.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등주에 해가지고 뭐 발해관이 이렇게 있어요. 발해관. 그래서 산둥반도 등주에 발해관을 설치를 하게 되고, 영주도하고 산둥반도로 가는 데는 조공도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이 명칭이 이게 두 개더라. 이게 중요하고요. 한편 이 수입품하고 수출품은 뭐 읽어보면 그렇게 막 어렵게, 외우기가 너무 어렵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는 뭐 인삼. 인삼은 항상 고려도 그러고 조선도 그러고 뭐 이때도 발해도 있습니다. 뭐 이때도 있고, 들어오는 거는 귀족의 사치품, 뭐 비단, 책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이제 신라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신라는 이제 이쪽에 이제 당항성을 쌓게 되면서 이제 직접 가게 되고요. 이쪽이 이제 북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영암에서 이렇게 가는 남로가 있죠. 뭐 지도 보면 막 뭐 이렇게도 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바다니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데 크게 봐서 북로는 여기서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로 가고, 남로는 이렇게 되고, 이제 신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면 신라를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북로와 남로가 있었다. 이게 하나가 있는데, 장보고도 엮어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쪽에 이제 장보고는 보파원을 세우죠. 보파원. 장보고가 산둥반도에 세운 거는 보파원. 보파원을 세우고 이제 흥덕왕 8세 때 이쪽 완도를 기점으로 청해진을 세웁니다. 장보고가. 그래서 뭐 바다의 왕 장보고 하게 되는데, 실제 장보고가 막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보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를 잡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뭐 상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봐도 아무 무리가 없을 만큼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흥덕왕 하니까 이제 흥덕왕 때 장보고 난이 이 다음 문성왕. 우리가 두 문자로는 안 외웠죠. 흥덕왕 때 장보고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려다 실패를 하니까 문성왕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장보고의 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장보고를 말한 거는 이제 보파원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를 말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해는 발해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주면 되는데 신라의 경우에는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신라 방 하면은 그냥 방이에요. 방, 거주. 또 뭐 신라소 하게 되면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라고 해봤자 이쪽에 행정기관을 지었다는 거는 신라인들을 이쪽에 머무르고 있는 신라인들을 관리했던 거예요. 뭐 신라원, 법화원 하는 것도 절인데 신라원 해도 절입니다. 그러면 뭐 신라관, 여관 할 때 관자예요. 여관. 해서 이거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또 장난을 쳐서 출제를 합니다. 뭐 신라방하고 신라원을 바꿔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그렇게 하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울산항이 또 중요하죠. 울산항.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을 하면서 이슬람 상인까지도 와서 교역을 했다더라. 이게 어느 때인가? 뭐 이때입니다. 그래서 울산항도 엮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해가 5경 15부 62주 이렇게 되는데 지역별로 뭐 무슨 부 하면은 이 특산물이 있어요. 특산물. 뭐 환도의 오얏 아니면 뭐 솔빈부의 말. 솔빈부의 말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쪽 지역에서 솔빈부에서 말을 키워가지고 이쪽으로 거쳐서 이쪽에 공급을 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정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빈부의 말이라든가 뭐 어떤 지역엔 뭐 돼지, 뭐 사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특산물이 몇 개 있는데 이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봐도 이 사료가 잘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대처를 할 거는 당황하지 말자. 혹시나 그 부분 해가지고 막 지역별로 특산물을 외우려고 자꾸 하는 수험생이 있을까 봐서 하는 말입니다. 나오면 그 특산물들을 바꿔가지고는 시험에 내지 않고요. 그 특산물이 어디는 뭐가 유명하다 할 때는 이제 교역을 하면서 수출을 막 많이 했던 거죠. 이 당시 보면 뭐 모피 같은 것도 발해의 이제 수출품인데 뭐 일본의 모피를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위에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발해의 모피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파탄날 정도였다.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담비털이라고 그러나? 담비털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계급 이상은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경제사 부분은 뭐 크게 일본도 여긴 그냥 거란도죠. 거란도. 뭐 견제 목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주도하고 여기 조공도 이렇게 바닷길로 가는 조공도가 있고 신라에서는 북로와 남로 그리고 울산항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북국 시대의 경제사는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사회문화사를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정치 그리고 사회사는 했죠. 정치, 사회, 경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출제도 많이 되고 문제도 많이 있고 공부하기도 좀 재밌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잘해요. 사실 어느 이상 가면 잘하는데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문화사입니다. 문화사가 못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공부할 때 단순 암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하기 싫은 마음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정치사하고 사회사, 문화사, 정치사하고 사회사, 경제사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마치 굉장히 잘 아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완성이 막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를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실 단어장 같이 본인이 이제 정치사를 다 공부를 했으면 체계는 어느 정도 잡힌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이제 종횡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붙이기가 귀찮아가지고 문화사를 소홀히 한다면은
고득점과 고득점이 안 나오는 차이가 어느 선부터는 문화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공부할 때 문화사가 잘 까먹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또 손대면 잘 알고 또 시간 지나면 까먹고 그런 부분이 문화사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불교 불교 해가지고 통일 전송 해가지고 원효 의상 해골 바가지에 물을 붓고 에이 안가 하고 안 간 그런 의상도 나오고 네, 김교각 아직 공부 안 했으면 물을 수도 있고 한데 진표나 그런 식으로 이제 중대 하대 해가지고 불교의 남북국 시대의 불교 특히 다 신라죠. 불교는 발해도 했다 그건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서 발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신라의 불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